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입니다. 초반부터 정말 민망하게 이런 사진을 붙여놨어요. 제 사진,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 정말 도발적인 사진을 붙여놓으셨는데 민망합니다. 심지어 저는 원하지도 않았던 사진이고요. 방송을 위해서 억지로 찍은 사진입니다. 나비 넥타이가 뭐야? 근데 이 사진이 사실은 오늘의 주제를 가르쳐 주는 거겠죠,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셀프 카메라 찍던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셀프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릴 때는 보통 리얼리즘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 뽀샵 이런 걸 해가지고 이상화해서 올리기 마련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전통이 요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전통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했잖아요. 혁명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상화. 예, 초상화를 통해 본 정치, 네. 사회. 민망하니까 빨리 시작하시죠. 그러죠? 정말 창피한데요. 이거 빨리 치워주시면 안 돼요? 딱 보니까 이집트 벽화에 나온 그림 같은데요. 예, 그 유명한 왕비죠. 네프레티티가 이시스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집트 벽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했던 게 몸이라든지 뭐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피카소 그림 같기도 하고 왠지 예. 왜 그랬던 걸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면성 원리라는 건데 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점에 따라 달라 보이잖아요. 제 얼굴 정면에서 본 거랑 옆면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팔을 굽혔을 때 길이하고 넓혔을 때 거리. 길이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른 한편은 조각상을 갖다가 위에서 봤을 때 10m짜리 조각상을 아래에서 봤을 때 머리가 작아 보이겠죠. 시점과 자세와 위치에 따른 변화를 처리해야 돼요, 화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집트인들이 이걸 처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싹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간에 항상 얼굴은 옆면을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슴은 앞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발은 옆을 보게 돼 있는데, 왜냐? 얼굴을 앞에서 보게 되면 코가 높이가 안 나타나요. 프로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네. 옆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나타나게 그리려면 옆 얼굴이 돼야 되는 거고, 가슴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는 어떻습니까? 피트라는 말이 그걸 발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발이 옛날부터 길이를 재는 단위였기 때문에 길기면서 해야 되다 보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저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는 막 온갖 돌아가면서 막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온갖 자세가 있는데 이집트 작품 딱 보세요. 둘입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끝.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집트의 그 당시 어떤 정치 체제 같은 것도 상당히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신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 뭐 신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했듯이 지금 뭐 왕비도 사실은 여신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집트 문화 자체가 시간의 유한성과 싸우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피라미드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도 뭡니까? 미이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뭐 조각이라든지 이거 사막에서 캐잖아요. 그럼 어제 만든 것처럼 정말 신선하게 그냥 나옵니다. 시간의 유한성과 싸워왔고 항상 영원성을 지향하던 문화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아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들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나타나요? 작가의 개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조각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기제에서 하반신을 만들고 또 상반신, 멤피스에서 상반신을 만들었다. 딱 맞아오잖아요. 그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니까 그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고요. 이때문에 양식이 한번 정해지면 이집트는 몇천 년 동안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딱 그 사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근데 주로 뭐 조각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왜 카이사르 초상화는 없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회화, 그림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보존이 안 돼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 그때는 초상화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여튼 그림을 그린 것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진짜 이렇게 생겼던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만든 건지 상상으로 만든 건지 아니 진짜 얼굴을 보고 만든 건지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여러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얼굴이 비슷해요.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진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스 때 초상을 그렸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을 갖다 그렸는데 알렉산더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휘하의 장수가 그 초상만 봐도 벌벌벌 떨었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초상을 그렸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아직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자이크는 있잖아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모자이크 그것도 원래 원화입니다. 아펠레스라는 화가가 그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깔았죠 바닥을. 네. 다리우스 황제가 쫓겨나는 네. 그 아주 유명한 거죠. 예. 참 근데 카이사람 참 명언들이 참 많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알레아 제타 에스트. 라틴어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 말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멋있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했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갑니다. 사실은 약간은 좀 쫓겨난 거예요. 갈리아 원정을 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워낙에 이제 그쪽이 험한 데다가 부족들도 너무 야만족이고 도저히 이건 정복을 못할 거다 했는데 그 어려운 거를 카이사르가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집정관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원로원하고 같이 이제 결탁이 되었던 당시 집정관이었던 폼페이우스가 그러죠. 여기에 들어올 때 로마에 올 때 일단은 무장 해제를 해라.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네가 집정관이 되고 싶으면은 꼭 로마 시내에 들어와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를 하고 로마 시내로 홀홀 단신 들어와라라는 얘기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이건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루비콘 강에서 무장해제 안 하고 건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사실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왕들도 자신들의 초상을 남겼잖아요. 이른바 어진.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때문인지 세조가 생각이 나요. 영화 관상. 근데 거기서 어찌 내가 왕이 될 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정재 씨가. 네, 이정재 씨가 멋있게 얘기를 하시죠. 그 우리나라 그 어진이 임금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어진이 남아오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태조, 영조, 익종, 철종, 고종, 순종 이 6명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이제 후대에 그려진 상성화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나마도 남아있던 어진도 또 불탑니다. 그래가지고 1954년 부산 용두산 화재 때 그 세조 어진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 네네. 나온 세조 어진도 있었는데 그때 불타버리고요. 그 철종과 익종 아깝네요. 어진도 그때 불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셈이죠. 그럼 세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건가요? 그 스케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월이 지나게 되면 색이 바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그리는데 그걸 갖다 이모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모라고 하는데 그때 이모 할 때 사용했던 그 스케치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대략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초상화는 과거에는 이제 제왕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됐던 형식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일반 서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로까지도 이제 서서히 이게 펼쳐나갑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아직. 그렇죠. 예, 그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한스 홀바인인 것 같아요. 아, 네. 한스 홀바인이 그렸던 유명한 초상이 있죠. 일단 헨리 8세. 헨리 8세가 있고요. 근데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몸이 비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항상 대식가였고 근데 마상 시합을 나갔다가 다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다치고 그러면서 잘 못 걷게 되고 항상 이제 고름이 나오고 늘 힘들고 그렇게 살아서 먹는 걸로 약간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래서 이제 비대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위풍당당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8세 사진을 보고 싶으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스기모토 그다음에 헨리 8세 치면은 헨리 8세 사진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이게 뭔가 5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건가? 그게 아니라 마담 띠소의 왁스 박물관이 있어요. 아, 런던에 예.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헨리 8세의 왁스 인형이 있는데 그걸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찍으면요 정말 실물같이 보여요. 오. 그 왁스 인형은 뭘 보고 만들었느냐? 이거 보고 이거 만들었 보고. 예.
그래가지고 되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군요. 또 헨리 8세만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밑에 아, 이게 그 대사들이라는 네, 대사들이라는 그림이죠? 작품이죠. 원래는 보통 왕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대사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왕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끼리 우정을 기리기 위해서 그건 독일 말로 프렌드샵스빌트라 그래요. 프렌드십 픽처. 그래서 우리도 왜 친하면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 그렇죠. 남기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중간에 뭔가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 있는데 그걸 갖다 아나몰포시스라 그래요. 아나몰포시스라 그래가지고 특정한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에 글씨 어떻게 써 있으면 길게 쓰여 있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때 대충 15도 각도로 보기 때문에 길게 쓰면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여놨는데 특정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해골이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냐면 바니타스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있죠. 죽음을 죽음 기억해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죽음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네 피부 아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그 죽음을 맞부딪히게 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삶을 그렇군요. 경건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한스 홀바인의 초상화, 헨리 8세의 초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사들의 초상화도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게오르크 기제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최초로 상인인 귀족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황제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상인을 그렸네요. 단지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자기 초상을 갖게 된 시대. 네.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자, 근데 르네상스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이 초상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라지오콘다. 모나리자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 미소가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저 미소를 달리 해석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입 끝이 있죠 여기. 네. 끝이 살짝 어둡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어둠에 묻어놨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매번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배경도 상당히 조금 다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초상화랑 다르게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에 풍경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풍경이라는 건 아주 주제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느끼는 점이 정말 편안해요. 이게 이제 다른 그림들 같이 이렇게 선이 나뉘어져 있거나 이렇게 복잡하고 눈이 아프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른바 스푸마토 안개처럼 싹 네네네. 그리는 그런 기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다빈치에서.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스푸마토 하면 다빈치랑 동일시가 되는 이런 기법이고요. 다빈치가 근데 사실상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10대쯤 그렸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나머지는 다 그 드로잉하고 막 발명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그린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많은 작품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은 저도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스탈린이죠. 스탈린이죠. 네, 강철의 사나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스탈린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철권 정치를 했었고 아주 뭐 인간 백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주의를 했었던 사람인데 원래 레닌이 스탈린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막았죠. 쟤는 절대로 절대로 안 후계자가 된다. 돼서는 안 된다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스탈린이 예. 후계자가 됐죠. 그러니까 유언장에도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 보면 상당히 뭐 정치력은 뛰어났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러시아 혁명은 두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레닌하고 그다음에 트로츠키인데 트로츠키가 이제 밀려나죠. 권력 투쟁에서. 근데 이 초상화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상화가 말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지 사실 리얼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역사상 최초로 일반 대중이 이른바 인민 대중이 회화의 주인공이 되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꾸르베의 돌 깨는 사람. 아, 네. 돌 깨는 사람이 농민인데 돌 깨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원래 리얼리즘이고 그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가면 민중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긴 해요. 노동, 영웅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 초상화는 바로 뭐냐면 개인 숭배거든요. 영웅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인 숭배니까 어느 문화로 가냐면 옛날 이집트 문화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 그리스 황제, 그다음에 이집트 문화로. 사회주의가 이래도 되는 그러면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갖다 그대로 본받은 게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 남은 그 스탈린주의, 유일하게 남은 스탈린주의 국가가 북한이고, 그러니까 북한 가면 맨 그 초상들 많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들, 뭐 동상 거대하게 세우고 이게 다 옛날 그 전제 왕조 시절의 유물이거든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스탈린이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근데 초상화에 딱 보면은 처음엔 네 사람이 등장해요. 혁명 동지들. 네, 네 사람이 등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쭉 없어집니다. 아, 죽었구나. 숙청당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또 숙청 나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스탈린 혼자만 남아요. 다 숙청을 다 시켰군요. 숙청당한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으면 공식 사진인데 레닌이 막 연설하는데 그 연단 밑에 트로츠키가 딱 있거든요. 트로츠키까지 숙청당한 다음에 트로츠키가 없어져요. 지워져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소련에서 사진 속에서 그 사람이 지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다 없어진 거죠. 다 처형당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트로츠키는 도망을 가죠. 망명을 가죠. 이상하게 그래도 암살당한 듯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암살당합니다. 스탈린이 보낸 왜냐하면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네. 스탈린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스탈린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는데 아주 잔혹하게 도끼로 살해를 하죠. 초상화 하면은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죠 이분을.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의 초상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자화상을 참 많이 그렸죠. 예, 자화상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약간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18살 때인가 교통사고로. 네, 버스를 타고 가다 전차랑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보철모를 대고 뭐 이래가지고 평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릴 수 있는 게 자화상밖에 없는 거죠.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캐노피라고 하죠. 이렇게 지붕같이 이렇게 있는 침대 거기다 거울을 붙여줬대요. 그래 이재이랑 주고. 그러니까 맨날 누워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이제 거울로 보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자화상이 정말 많은 그런 화가죠. 그리고 또 자기 고통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보철모를 붙인 자기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얼굴하고 사슴하고 합성을 했는데 사슴 몸에 이제 화살이 막 네. 꽂혀 있고 이런 자기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때 버스 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은 뭐 뼈도 부러지고 뭐 다 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기둥, 쇠 기둥이 이렇게 몸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자궁을 통과를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프리다 칼로가 뭐 굉장히 유명한 또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혁명 뭐 벽화 화가라고 할 수 있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유산을 해요.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워했다. 아마도 사고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 게다가 디에고 리베라가 뭐 이렇게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제가 예술계에서 정말 나쁜 남자 둘을 꼽으라면은 하나가 디에고 리베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니엘 바렌보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예술적인 업적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을 많이 폈는데 원래 이제 예술가들이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하고도 사실은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프리다 칼로도 잠깐 동안 또 그 트로츠키가 그 당시에 멕시코로 왔잖아요. 트로츠키랑 또 사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리베라랑 아마 한 2번 정도 이혼했다 다시 재결합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프리다 칼로가 이제 54년도에 죽습니다. 이제 죽는데 일기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로 칭송받고 또 실력이 인정을 받지만 그 후세까지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남겨져 있지만 그 인생을 사는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초상화가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건 눈에 그 보이는 것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고뇌, 번뇌 이런 것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특히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초상화만 딱 보면 굳이 우리가 그 구구절절한 인생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느낌으로 확 오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있어요. 제목이 이제 프리다. 그래서 셀마 하이약이라는 이제 여배우가 나오는데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는데요.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초상화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제왕들, 그다음 귀족들, 그다음 나중에 이제 부유한 상인들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일반 대중까지 가려면 초상화라는 장르가 좀 안 됩니다. 왜냐?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행위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초상화를 하나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사람 앉혀야 되고 화가를 하나 고용을 하는 건데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초상화를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뭐냐? 사진이었어요. 아, 사실 초창기 사진도 일반 대중들이 넘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금화 삼프랑이라 그랬거든요. 사진 한 장 얻는 게. 말만 들어도 비싸 보여요. 초창기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은판 같은 데다가 포지티브예요. 그냥 한 장 찍어서 원본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다게로타입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당시 그 아주 상승하는 부르주아계 그 뭐 링컨이라든지 유력한 뭐 문인들 에드가 앨런 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카메라가 점점 작아지고 소형화가 되고 나중에 뭐가 냐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명함판 사진이라게 등장해요. 아, 예. 그게 등장하면서 이제 파리에 그때 가격이 처음에 나왔을 때 명함판 사진의 가격이 얼마냐면 파리 일용 노동자의 일당의 절반 정도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반나절 일하면 내가 나의 초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나 자기 초상을 원하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요즘 뭐예요? 다 자기가 셀카. 셀카를 찍고요. 또 심지어는 뭡니까? 포토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또 화가의 작업을 해서 이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민주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이 사진은 순간의 미학이잖아요. 그 초상화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고뇌, 인생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라서 뭔가 좀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거든요. 예.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곤 싶은데 예. 혹은 뭐 초상화를 선물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 비싸죠? 작가 데려다가 내 초상화 그려달라고 하면 참 비싸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죠. 아, 정말요? 민주주의 시대인데 뭐냐?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시행시키게 되면 그 사진을 가지고 바꿔줘요. 그래서 고호풍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 정말요? 고호의 자화상풍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인상주의풍으로도 할 수 있고 고전주의풍으로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그렇군요. 시대죠. 그래서 원래 초상화라는 게 사실은 왕들만이 시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왕들만 자기들의 얼굴을 우리한테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끝. 아, 네, 저는 야수파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예. 네.